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인 오늘 기념식이 거행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광주를 찾은 황교안 대표는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욱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념식 다들 보셨습니까? 네. 예, 처음에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참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 딸이 나와서 추도사를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중간에 시작하고 중간에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울컥하는 그 마음으로 그걸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해서 굉장히 참는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좀 진정성이 느껴졌죠. 네. 본인도 한 10여 초 정도 울컥 목이 메어서 연설을 좀 중단할 정도였고 그래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이제 내년이 40주년이니까 예. 40주년 기념식이 내년에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본인 이번에 39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예.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는 미안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끄러워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부분이 좀 이제 국민들께 미래로 나가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호소하고 담겼는데 싶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안하다는 것은 당시에 본인도 이 땅에 살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 광주 민주화 현장에 가지 못했다는 그런 미안함이 예. 있었다. 그리고 이제 부끄럽다는 것은 이게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던 그리고 이제 야만적인 공권력의 학살과 폭력이 있었음에도 이걸 아직도 부정하는 그리고 모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더 이상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예.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신군부 독재에 한가한 시민운동이었고 결국 이런 시민운동이 80대항쟁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네. 이제는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이제 그런 호소를 했고 구체적인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공히 예.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니까 예. 공히 합심해서 부응해서 하루빨리 5.18 진상 규명에 착수하고 그 길만이 광주의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광주 시민들께 미안하다. 이 광주 시민이라고 특정은 했지만 네. 그 현장이기 때문에 광주 시민이었고 국민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예.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봅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입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민주화운동 과거 반독대 투쟁을 하는 어떤 동지적 입장 두 가지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 지도자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최근에 자금의 이런 모습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보수당과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정권과 여러 국민적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도 정치하는 자리고 정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거시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5.18이 일어난 것이 79년 11.6 이후에 박정희 피살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12.12 전두환 쿠데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17 계엄 전국 확대 전두환 군부가 계엄 전국 확대를 함으로써 헌법을 정지시킨 그 다음 날이 5.18입니다. 예. 이래서 많은 희생이 일어났고 그래서 국가기구에 의한 어떤 국민들에 대한 많은 희생 이런 것들이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은 유신 독재 반대 투쟁을 하다가 경희대 학생이 있을 때 네네. 예. 하다가 투옥이 돼서 75년도에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도 되고 제적도 되고 예. 그리고 또 전두환 군부가 들어서서
또다시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예. 80년 청량리 구치소에 투옥이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독재 투쟁을 한 그런 어떤 동지적 입장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예. 그러나 이렇게 해서 희생당한 영령대 앞에 선 것이 동지 입장에서 보면 엄청 안타깝다. 예. 이런 두 가지가 마음감이 교차해서 예. 교차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뭐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뭐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임을 위한 재창구, 이제 재창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사실 지난 2016년에 국무총리 시절에 입을 굳게 다물었었는데 지난 노동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주먹을 흔들며 부르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씩 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니까 좀 예. 안도감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 때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제 주먹을 흔들면서 예, 예.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하는데 본인만 그냥 홀로 입도 뻥긋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어색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예. 광주의 아픔에 함께 하려는 그런 행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진정성인데 이런 진정성이 아직도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예.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5.18 역사를 두고 어느 한쪽은 밀어붙이고 어느 한쪽은 이것을 수세적 입장에서 하고 예. 역사가 반복되면 우리 정치가 통합적인 어떤 그런 역사 그리고 통합적인 대한민국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 문제 가지고 지금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공유를 합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보수나 진보나 지금 공유하고 있고 예. 안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역사 문제도 똑같은 반열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그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나머지 김진태 의원은 경고로 끝났고 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가 들어갔고 이제 이정명 의원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 징계가 확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국당이 이렇게 쉽게 의원총회를 열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니까 만약에 3분의 2가 못 넘으면 제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그 여파도 걱정이 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제 크게 보면은 딜레마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징계를 확실히 하게 되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보수표, 영남표가 등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징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5.18의 역사적인 의미를 부정하는 정당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소신껏 했다면은 5.18 기념식 이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예. 참석을 했으면 광주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겠죠. 근데 이걸 못한 것이 결국 그런 딜레마 때문에 그런데 그럼 지도자라면은 큰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역시 작은 실리에 얽매이지 말고 대의 명분을 쫓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한국당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적으로 중도 표심,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는 역사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황교안 대표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이제 나눈 대화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말을 자르고 또 비서관을 호통을 치고 사실 누가 대통령인가 싶을 정도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보여지는 이제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뭐 저도 깜짝 놀랐고 최순실 씨의 목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은 예.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역사의 현장인데 이것이 녹취 파일이 돼서 정우성 비서관의 90분 녹취 파일 아닙니까? 예, 예. 비서관의 녹취 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공개됐다는 거. 이것이 저는 이제 좀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다고 보고 야,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었나 이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통수권자고 국가의 그랜드 디자인을 스스로 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았고 예.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된 리더십은 죽은 리더십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나라의 존망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파일은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오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고 있는 건데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지도자는. 여기에서 머리를 빌릴 수 있다는 것은 큰 그랜드 디자인은 대통령이라든가 큰 리더가 하고 그리고 그 세부 강론에 들어가서 경제정책, 평화, 뭐 복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예. 그랜드 디자인하면 참모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국정 어떤 아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대통령이 주되 그 밑에 새로운 세부적인 것들은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전문가들이 하는 예.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은데 지금 이 취임사 자체를 최순실 씨가 민간인 아니겠습니까? 네. 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수위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큰 뭐 어떤 역할을 한다든가 연설문 작업에 하면은 어떤 인수위원이라든가 이런다면 사실은 다른데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 이분이 모든 것을 연설문 좌지우지해서 이것이 지금 국민들한테 공개됐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비판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예. 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정말 많은 보도가 나와서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랬었다 이렇게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제 육성이 들리니까 현장 상황을 저희가 다 느낄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와 정말 대통령 당선인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대통령은 당선인인데 거기서 아 네네네 존칭을 쓰면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셨어요? 굉장히 이제 적나라하게 폭로가 된 거죠. 예. 박관천 경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그렇습니다.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예. 현장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이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2013년 2월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선돼 가지고 취임식을 불과 얼마 예. 안 둔 시점.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로서요. 권력이 최절정에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상 이 회의의 주도권을 최순실 씨가 다 쥐고 정호성 비서관한테는 받아 적으세요. 예. 라고 호통을 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네네네 하고 이런 상황. 근데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국정농단의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때 이 모습이 심화돼서 결국은 국정농단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 다 예. 구속 수감되는 현실로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촛불 시위가 한참 절정에 오를 때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시작이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파면한 결정적인 이유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력과 권한을 비선 실세와 함께 나눴다는 것. 그리고 국가의 공적 기구를 또 공적 기관을 이런 비선 실세에 의해서 운영했다는 것. 예. 결국은 그래서 권력이 사유화되고 부패되는 인사까지도 다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다 불행한 종말을 고했는데 예. 하여튼 이런 일이 더 이상 우리 역사에서는 반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정치권 상황, 국회 상황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내홍 2라운드가 본격화된 바른미래당 네. 얘기인데요. 어제 열린 최고위는 퇴진은 없다는 이제 손학규 대표와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라는 바른 정당계 이제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그야말로 싸움판이 다름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정당의 모습이 참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런지 참 보기가 민망하다. 어제는 더 그렇더라고요. 자리 배치도 그렇고요. 이것이 뭐 지금 21세기인데 예. 이런 정당의 모습 제1당과 제2당은 아니지만 제3당 아니겠습니까? 예. 제3당이라도 교수단체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들한테 부끄럽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네. 어떻게 보면 그 이분들의 이런 이제 모습들은 뭐 노이즈 마케팅도 아닐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헤어지기도 싫을 거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으면 자기들 뜻대로 가고 손학규 대표 퇴진하고 손학규 대표는 손학규 대표 나름대로 또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정당의 목적은 뭡니까? 정당의 본질적인 목적은 예.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기능이
그 혼란이라는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이슈를 수렴해서 정당 내부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의회로 보내는 대표자도 보내고 정책도 보내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정당 자체가 혼란스럽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이것이 한 지붕 세 가족 아닙니까? 예. 이런 대로 바른정당이 간다면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간다 한들 제1당과 제2당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다 지금.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참고 앞으로 연말까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가슴 아픈 모습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지도자는 결단입니다. 예. 결단 여기서 지도자는 손학규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그래 내가 용퇴하고 당이 새로운 모습 비대위를 꾸린다든가 이렇게 하든지 예. 아니면 뭐 일정 부분 손학규 대표가 용퇴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분들이 탈당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던가 예. 이런 양당 간의 결단을 해야만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치욕스럽지 그렇습니다. 않은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 교수님 이거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럼 손학규 대표는 안 나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나머지 오신환 원내대표와 뭐 이준석 최고위원, 뭐 권은희 최고위원 이런 하태경 최고위원 등등은 왜 나가라고 하는가? 그들의 주장은 왜 그런 겁니까? 이제 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 정식으로 당원 선거에서 선출된 합법적 대표다. 예. 그런데 내가 왜 물러나가느냐? 국회의원들이 물러나라고 해서 내가 물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겠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물러나란 쪽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가 탄생이 됐는데 예. 이미 그때 손학규 퇴진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됐기 때문에 당신은 불신임 된 거다. 그래서 그만둬야 된다라는 예. 입장이고. 그다음 이제 속내를 좀 알려주시죠. 예. 속내는 결국은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인 미래 때문이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계하고 바른정당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른정당계 뿌리는 어디입니까?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으니까 한국당이 뿌린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은 보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보면은 한국당하고 합치면은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보수로 더 나아가서 한국당하고 합쳐야 되고, 그다음 이제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다. 나는 구시대 패권 세력을 다 정리해야 되고 예. 제3정당을 통해서 극중지 안철수와 같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 중도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정략적으로는 지금 평화당 세력하고 제3지대에서 합쳐서 예. 길을 열겠다. 이렇게 이제 서로 정치적인 계산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네.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박지원 의원의 말 한마디가 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몰아내자고 하는 이게 사람. 라디오에서 한 발언이에요. 예. 자, 이것이 사실일 텐데 예. 사실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손학규 대표는 아니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정치에서는 금도가 있고 사실은 마쿠 협상이라는 것도 있고 서로 내밀이 개인적으로는 농담일 네. 수도 있고 네. 저는 뭐 농담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강도의 세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느낄 수는 없지만 예. 박지원 의원이 이런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인데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소위 뭐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을 몰아내면 사실은 한국당으로 가야 되는데 한국당에서는 또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가지 태극기 부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갈등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긴 어려운 상황 지금은 아닙니까, 갈 유승민 수도 의원 없습니다. 입장에서. 그렇죠. 유승민 예. 의원은 지금 뭐 한국당으로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인은 정당이라는 칩이 있어야만이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당이라는 칩이 있어야만이 총선도 나가고 대선도 나가고 무소속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갈 수 없는 사람을 내쫓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나 이것을 뭐 유승민은 뭐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이것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같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결국은 박지원 의원의 이 한마디 너희들 갈라서라.
해서 작심하고 내뱉은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좀 첨언을 하면요. 네네, 짧게 이건 뭐 해주실까요? 농담이 예. 아니고 네.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발언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손학규 대표는 거의 사면 초가 네. 위기의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학규 대표는 더 추락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손학규 대표와 함께 하고 있던 지금 국민의당계의 호남 출신 의원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이탈하겠습니까? 그러면 제3지대. 예. 그럼 제3지대 가서 민주평화당을 합쳐가지고 제3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박지원 의원의 계산이고 근데 박지원 이것과 의원은 이렇게 관련된 말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네. 호남계 출신이 한 4-5명밖에 되지 않아서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3정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3지대론인데 그래서 그게 1단계로 덩치를 키우면 박지원 의원은 생각하는 게 예. 나중에 범보수 연합이 출범을 하게 되면 범진보 연합 그래서 다시 네. 민주당하고 합치겠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활로를 열겠다. 이런 계산까지 담겨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총선을 치러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아주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승승장구해서 어떤 세력을 유지하고 현재 지지를 유지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총선은 지역선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선거에서 우리 민평당이 상당히 호남에서는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몇 명을 빼오면 예. 그 파이는 적지만 교수 전체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예. 호남에서 하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을 지금 교란 작전하고 있는 그런 고도의 정치 수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그럼 yes or no라고만 답변을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바른정당 아니 바른미래당이 다른 당과 연대 연합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총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럼 돌아오는 총선에서 과연 바른미래당은 3번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뭐 한국당이랑 합쳐서 뭐 1번으로 나갈 것이냐 2번으로 나갈 것이냐 합칠 것이냐 안 합칠 것이냐 네, 3번으로는 절대 안 나가고 절대 안 나간다. 네, 결국 이제 분열할 건데요. 예. 과거에는 안철수계, 유승민계가 서로 대립했는데 지금은 당권파 대 비당권파가 대립하고 알겠습니다. 있거든요. 예. 이럴 바에는 깨끗하게 빨리 갈라지는 게 낫다. 3번으로 안 나간다 바른미래당. 예. 뭐 저도 못 나간다고 보고 예. 뭐 호남이라든가 뭐 경상도 대구 네. 쪽에서는 뭐 각 당이 공천을 할 것이고 예. 수도권에서 전략적인 연합 공천을 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해야만이 하겠습니다. 대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